자,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소개 안 해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너무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박환인 장로님, 또 교보문고 본래는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재직 마치시고 지금 교보문고 대표이사도 하셨고 지금은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젊은이들 깨우고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저는 간증과 또 우리 6.25의 진실,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눌 때 이번에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까요? 다시 일어서셔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뒤에 분도 한번 인사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화면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불을 좀 화면이 잘 보이게 불을 꺼버리면 좋겠네. 천장에 불을 천장 끌 수 있나요? 여기 화면이 좀 안 돼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이 안보 강연을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보가 오히 좋습니다. 위태롭게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진 능력 가지고 이렇게 뭘 시작한 건데 오늘 지금 89번째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25 전쟁의 진실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풀로 40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만났더니 개인 간증을 많이 말씀드려서 한 20분만 이게 줄여서 하고, 내용이 원래 이제 제대로 다 해야 되는 건데 간증을 좀 하기 위해서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간증을 처음에 장로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하고 나중에 그만뒀는데 어려운 여건하에서 너무나 일이 잘 돼가지고 제 자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밀려날 때마다 나의 가까운 사람, 동의생 이런 사람한테 밀려나가지고 잘못됐다 싶은데 결과적으로 잘 되고, 그러니까 간증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나를 밀어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다음에 간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런 거 뭐 밖에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간단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6세인데 80대 돼가지고 이 안보 강연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분이 뭐 80세 늙어가지고 무슨 뭐 또 우리 앞에 와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때 전성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다음. 6.25 전쟁의 진실. 다음. 그래서 제가 50세 사단장할 때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하고 얼굴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 사진을 보여주니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중령 때 미국 지휘참모대에 유학 갔는데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금요일 날부터 주일날까지는 아주 파티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기 다 우리 동기생들 부인이니까 딴짓한 건 아니고 이제 파티에서 제가 실력이 좀 아주 좋아가지고 시험 본문 아주 우등생 축에 들어가고 또 파티도 활발하게 해서 거기서 150명이 교육받았는데 화제의 인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이제 가발 쓴 게 접니다. 우리 그 이어북에 나온 그런 앨범에 나온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다음.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폴란드입니다. 근데 25년 후에 서독이 브란트 소상이 그 폴란드의 아우비츠 유령부 앞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보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걸 보고 세계 사람들이 독일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이 사라지고 폴란드인의 원한이 녹록듯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도 거기 가서 하고, 그 다음에도 총리가 종종 이렇게
찾아가서 참배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6.25를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크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전 매체를 이용해서 전교조, 여자, 돈을 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을 매수를 해서 이게 높은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이게 잘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다음. 한국 전쟁은 북한이 남침해서 된 게 아니고 내전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는 6.25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스웨덴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을 통틀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다른 나라 북한이 침략을 했는데 그냥 남북한을 통틀어 가지고 침략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북한 남침을 두둔해 버린 겁니다. 다음.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실패한 통일전쟁이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내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침 북침 하나로 가지고 6.25 전쟁을 규정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 또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침을 인정 안 하려고 한 거죠. 다음. 6.25가 북한의 남침입니까? 하고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17초 동안을 기다려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나 같으면 국회의원님 저런 걸 왜 물으십니까? 그건 남침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걸 왜 장관이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17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은 대답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름은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제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책을 3권이나 쓴 분이 브루스 커밍스인데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좀 진보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북침이라고 하다가 다음에는 먹혀들어가지 않으니까 내전이 확정된 거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책에서 했습니다. 다음. 우리 고교생한테 물어보니까 북침을 했다는 것이 69%나 돼요. 다음. 또 대학생한테 물어보니까 6.25 전쟁은 북침이다. 53%. 분단의 원흉은 이승만이 80%다. 김일성이가 20%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다음.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육사 막 입교한 학생 36%. 훈련소 입소한 병사 교육을 받기 전이죠. 74%가 우리의 주적은 다음. 미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도와줬죠. 근데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 그다음에 더 넘어가죠. 남침의 증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대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남침할 때 병력은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고 우리는 탱크, 항공기도 없고 야포 함정도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저 가로 항공기 22대는 연락기니까 저건 전투기도 아니죠. 그래서 남침하려고 그러면 병력은 공격한 사람이 2배 내지 3배 돼야 되고 전차하고 탱크도 없이 무슨 전차 탱크 그리고 항공기도 없이 무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북한이 준비를 해가지고 남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이제 김일성이가 1949년 3월 달에 모스크바 가서 스탈린 보고 남침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돼. 지금 당신이 밀고 내려갔다가 미국이 대입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소련이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일본에 터뜨렸는데 49년도 8월 29일에 소련이 드디어 핵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대만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오택동의 인민군이 중화인민국을 중국을 장악해 가지고 선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부 완전히 중공회에서 장악이 된 겁니다. 다음. 에치선 라인, 까마귀 에치선 라인이에요. 미국이 에치선 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제 한국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방어선에서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좋지만은 한국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된 겁니다. 다음.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국이 저 대륙에 빨간 게 이제 공산국가인데 그 끝에 붙어가지고 있고 미국은 멀리 있기만 하고 일본은 가까이 있지만은 아직 전쟁이 끝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걸로만 봐도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근데 이제 1950년 이런 접근이 다 잘 마련되니까 1950년 4월 10일 날 스탈린을 찾아간 김일성과 박헌영한테 남침해도 좋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그다음에 1950년 5월 13일 모택동이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다음. 그 이제 북한에 와 있는 고문단한테 김일성이가 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쪽의 인민들이 내가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장관님이 아직도 안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련 고문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박헌영 잘 아시죠? 박헌영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남한인 남로당은 20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쉽게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다음. 그다음에 이제 유성철이라고 북한의 인민후의 작전국장인데 이 사람이 얘기가 그동안에 있던 전쟁 경험이 있는 소련의 군사고문단장이 6.25 2차 대전 때 전쟁 경험이 많은 바실리에프 중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전쟁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다음. 후르츠초프죠. 후르츠초프가 자서전에서 우리는 조선전쟁을 시작한 것이 남조선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자서전을 통해서 역사를 위해 진실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김일성 동지가 발의하고 스탈린이 승인하였으며 그는 공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자서전에 이렇게 소련 수상이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YS가 이제 다음 옐친을 방문했는데 모스크바에서 옐친이 저 귀중한 서류를 줬는데 이것은 비밀 분류된 남침 계획입니다. 남침 계획을 관계가 개선되니까 그대로 YS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북한이 남침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다음. 하도 그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 말이 많으니까 일본의 저 공산당 기관지 적기가 있어요. 적기라고 있는데 거기 하기와라 료라는 기자가 무려 2년 8개월 동안 6.25 전쟁 문서를 160만 쪽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6.25 전쟁은 다음 남침이다 이렇게 우방이 아니고 일본의 공산당 기관지의 기자가 한 거니까 객관적으로 했다고 믿을 수 있는 얘기죠. 다음. 6.25 전쟁의 10대 불가사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육군의 군번 일본인 이형근 대장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음. 6.25 전에 일선 부대의 남침 지구가 계속 보고를 왔는데 그걸 묵살하거나 무시해버렸고 미국까지도 보고됐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2주 전에 주요 지휘관을 교대했다. 우리가 공격하든가 방어를 하면 그 자리에 익숙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2주 전에 지휘관을 교대해버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볼 수 있죠. 다음. 그 다음에 전방부대를 또 대대적으로 교대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그게 새로운 사람이 공격은 물론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음. 이틀 전에 6월 23일 날 비상경제령을 그동안에 계속 충돌이 있으니까 비상경제령 내린 것을 이틀 전에 해제해버렸습니다. 다음. 장병의 3분의 1이 휴가를 또 외출을 이렇게 직전에 출마를 위해서 보내버리니까 이건 뭐 싸울 병력이 또 부족한 거죠. 그 다음 웃기는 것은 하루 전에 6월 24일 날 용산에 있는 육군의 장교구락부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댄스 파티를 했어요. 거기는 고문단 또 우리 육군의 고급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댄스 파티를 하고 그냥 10시경에 끝나니까 또 일부가 또 명동에 가서 캐바레에 가서 또 춤을 췄어요. 아가씨하고 춤추고 나서 아마 일부 3차에 또 어디 호텔로 간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거 보고를 하려고 해도 보고하는데 사람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뭐 남침 북침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방어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간첩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의 그 공관 부관이 중위급장 달고 있었는데 이게 간첩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서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성모하고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공격은커녕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다음. 이제 저기 보면 스탈린 4,500만, 히틀러 유대인만도 600만, 폴포트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250만을 몽둥이로 또 비닐을 씌워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죠. 모택동은 7,700명인데 김일성은 그러면 얼마나 죽였을까요? 다음. 이제 숫자가 쭉 자세히 나오는데 그걸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쟁 피해를 크게 보면은 북한군이 한 80만, 중공군이 97만여 명이 인명피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 피해가 또 막심하죠. 북한은 150만, 남한은 99만. 그래서 사망 학살이 37만이나 되는데 기독교가 1,026명이 인민군에서 학살됐고 최근에 다시 조사해 가지고 131명이 더 추가가 됐고 천주교가 119명. 그리고 이제 부상 22만, 납치 행불이 38만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 미만인 30만, 피난민 320만, 전쟁과 10만,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크게 간단하게 보자면 인명피해는 전체적으로 520만.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하겠다고 욕심부려가지고 결국은 520만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시가지는 50% 이상이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 이것도 45%나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해버린 겁니다. 다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16개국이 참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미군이 178만여 명이나 참전해가지고 자기의 전쟁처럼 목숨 내놓고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나라는 이제 뭐 5만에서부터 100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미군이 전사자가 45만. 이것은 3만 3천원 나온 것도 있고 워싱턴의 코리안 메모리알에는 5만 4천원 나와 있는데 여긴 육군본부 데이터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부상이 10만. 다음. 근데 특이할 것은 장성 아들이 142명이 참전을 해가지고 그 중에 35명이나 전사, 부상, 실종이 됐고 여기 밑에 보이는 왼쪽부터 베프리트, 아이젠하워, 클라크, 워커 장군, 최고 지휘관들이죠. 이분 아들들이 모두 전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보세요. 다음. 그 한국 고위층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서 뭔 얘기가 돌았냐면 백 없는 사람은 전방에서 배치돼가지고 싸우다가 죽으니까 죽을 때 빽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옛날 우리는 들은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워싱턴 코리아 메모리얼 가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거 참 유명한 명구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의료지원국이 원래 이제 우리가 5개국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독일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이 독일은 6.25 전쟁이 끝나고 다음 해 부산에다가 병원을 설치해 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난 뒤지만은 독일이 의료 참전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물자 지원국 38개국이나 되고 전 참전국은 무려 63개국이 됩니다. 다음. 근데 북한 참고로 보면은 참전은 소련 중공, 그다음에 의료 지원 5개국인데 물자 지원은 몽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그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은인에게 보답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다음. 미 24단장이 딘 소장인데
처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나니까 트루만이 바로 일본에 있는 일개 대대 스미스 기동대를 갖다가 한국에 파병해 들어가가지고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단장이 사단하고 같이 한국에 왔는데 인민군한테 밀려가지고 가면서 사단장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고립되어 있는데 부하가 목이 마르다 보니까 물 구하러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민가에 숨어 있다가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오불 받고 팔아먹어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3년 1개월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음. 여러분 아시죠? 메카드 동상, 인천의 메카드 동상을 좌파들이 저걸 통일의 회방꾼, 우리의 통일의 원수다 그래가지고 저걸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럴 바에는 동상을 옮겨서 미국에 차라리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해병 전후회가 민간인으로 합해서 7,200명이 모여가지고 이 타도 동상 추방 이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부터서는 데모를 안고 오늘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미순이 효순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미 이사단이 장갑차 훈련을 하다가 이게 시계가 안 좋잖아요. 시계가 이렇게 봐야 하니까 안 좋으니까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린애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중학생을 미군이 살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이 큰 걸 저렇게 사가지고 짝짝 째서 일부러 이렇게 시청 앞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반대 데모를 한 거예요. 미군 나가라. 이게 미군 사령관이 저걸 보고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광우병 촛불시 요새 여러분 다시 한번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일본의 그 핵오염수 때문에 광우병 저거 조작해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건 완전히 조작한 거죠. 다음. 리포트 대사가 집회에 나갔는데 커터칼로 좌파 한 놈이 이게 째가지고 완전히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저분이 원체 친한파이기 때문에 대사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 오고 친한파인 거 틀림없지만은 저건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 데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용산 아니야 광화문에 있는 그 미 대사관 앞에는 세종대왕상 옆에 매일 한 사람씩 서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상황만 되면 미군 철수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위대한 성취를 이뤘는데 국민소득 1만 불 돌파하는데 저 외국 나라들은 100년 이상 저렇게 많이 걸렸는데 한국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음.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음.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데 선진국은 이렇게 300년 걸렸는데 한국은 얼마 걸렸을까요? 40년. 다음. 4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음. 메카드 장군이 한국전 지휘했는데 한국을 재건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릴 것이다. 몇 년 정도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다음. 1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원로 받는 나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이제 원조 주는 나라,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 형님, 우리 부모, 선조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북한의 남한과 비교된 모습이 보이죠. 평양 하나만 이제 밝게 보이고 다음.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땔감 나무로 해서 산을 다 이렇게 헐벗이 만들어 가지고 남한의 비교에 차이가 나죠. 다음. 저 가운데 있는 게 인민군입니다. 못 먹으니까 키가 안 커서 오른쪽은 우리 한국군, 왼쪽은 미군입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못 먹으니까 저렇게 겨울에 신발도 없어서 얼어가지고 텅텅 붓고 철로가에 누워서 있고 또 이렇게 장마당에서 뻘에서 옥수수 조각을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다음. 네.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걸 시간이 좀 걸리지만 먼저 빨리 당겨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우선 줄을 잘 썼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줄을 서가지고
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미국에 줄 서가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6.25 끝난 뒤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줄 서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북한과 차이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거 보면은 말이죠, 북한이 얼마나 이게 제대로 안 될 건가 알 수 있어요. 장군들한테 계급장을 저렇게 훈장을 막 따라줘가지고 그걸 이제 회유하는 거야, 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다음, 이제 비가 오는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27살인데 역전의 용사들한테 비가 오는데 자기만 우산 받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군대에다가 뭘 자기가 군대도 안 나온 사람이 뭘 지시해요. 제가 27살 때 보니까 대위 때인데 사성 장군 이상 된 사람한테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정은은 군대도 안 나왔어요.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경험도 없는 놈이 그냥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지시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살게 되어 있는 원인이 하나고 난 이 사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여러 가지 뭐 북한은 잘못된 거 있는데 이것은 저 태양공전이라고 김일성하고 김정일 그 시신을 부패 방지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건설비가 8억 9천만 원. 다음, 이제 장대현 교회인데 이걸 밀어가지고 다음 이렇게 이제 동상을 만들었어요. 동상이 심지어 큰 게 80개, 또 중소형은 2만 개가 됩니다. 전국에. 이거 만드는 게 공짜로 만들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자, 계속 이런 동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다음. 이게 김일성 영생탑인데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말이죠. 여기 또 거기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전국에 3,200개나 되는데 김일성에다가 저걸 다 지우고 이제 김일성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 고치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28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다음, 여기 주체탑 170m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자랑하는데 저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음, 이거 우리 별장을 특각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이거 하나에 1억 8천만 불인데 이런 게 몇 개가 되느냐. 다음, 33개나 있어요. 이거 김정일 지도자를 위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많이 만드는. 다음, 이렇게 이제 1년에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해서 쓴 돈이 약 6억 불, 밀 100만 톤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데인데 여기다가 이제 다 써버린 거예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임한 뒤에 1년 동안에 무려 74발을 쐈어요. 그런데 ICBM 한 발에 3천만 불,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탄에 1,500만 불, 단거리 500만 불, 이걸 막 그렇게 쏴대니까 이거 공짜로 만듭니까? 저렇게 돈 많이 들어가. 다음, 이제 핵무기 6기 실험했잖아요. 근데 16억 불. 다음, 남북한 군사력을 보면은 핵무기가 80 내지 90발 우리는 없지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많이 우리보다 월등한데 우리가 전차하고 항공기하고 그다음에 함정은 우리 기술이 좋고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장비를 사기 때문에 숫자는 많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핵무기가 우리가 없는데 저렇게 많고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2,500 내지 5,000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사시에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공개적으로는 6.29 북한은 28이지만 핵무기를 뺀 숫자입니다.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6.2 28이가 별 의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북한은 남침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 국민 총 소득은 우리가 북한보다 57.7배, 1인당 소득은 28.5배, 그리고 무역 총량으로 볼 때는 1774배나 우리가 많습니다. 다음, 1년에 1960년 1인당 소득이 우리는 94불이고 북한은 135불인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역전되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다음, 자동차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35만 냈네. 오늘 2,400여 대.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가
24대, 그다음에 724 이동통신 핸드폰 이런 게 600대, 7051대. 완전히 차이가 나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노력해서 이룩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들 것인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죠. 다음. 우리가 적을 압도하는 국방력을 가졌는데 한미 동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많이 강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은 이 핵무기만큼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또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핵 지원이 제대로 안 될 염려가 있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미국이 지금처럼 핵우산을 철저히 제공하고 앞으로도 그런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럴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 종북 좌파 때문에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이걸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좌파 정권에서 계속 이게 종북 좌파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음 세 번째 다음 국민의 투철한 안보 의식이 중요하다. 국민의 투철한 안보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음 우리가 6.25 전쟁에 길게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습 남침을 받아가지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미군을 보내고 유엔 군을 창설해서 한국에 보내고 또 많은 전쟁에서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질 수밖에 없고 3개월 내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 곳곳에서 또 때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 기습 공격을 물리치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됐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기적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 전쟁에 대한 간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6.25 때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앞으로도 별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한국의 안보 상황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렇게 적을 극복하고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로 그리고 복음에 의한 통일을 이룩한다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6.25 관계는 그냥 막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일부를 기억해 주시고 어떻든 이게 남침을 했는데 북침이다. 심지어는 대통령하고 고위층까지도 지금 남침이라는 걸 두둔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내전이다, 뭐 내전 남침 유도설이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걸 간증 뭐 1시간 이상 걸리는데 한 20분 남았습니까? 예. 제가 원래 전북 남원이에요. 전북 남원인데 우리 남원에는 원불교가 성해가지고 교회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이제 원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아버님이 주일날마다 그 교회처럼 법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봉독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아버님 혼자 불경을 일어나서 소리내 가지고 뭐 봉독을 했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거기 나갔는데 어제 고등학교 가게 되니까 장로로서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그래서 좀 공부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일산에 원불교 본산이 있는데 공로자로 해서 시호까지 받고 지금도 매년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사관학교 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교회 뭐 오라고 그래서 한두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원불교 그 마인드가 대해가지고 원불교 뭐 그 주문 같은 거 자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자니까 나가고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 했는데 제가 해군사학교 들어갈 때 남원 농업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남원에서 처음이고 남고등학교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49대 1이에요 그때. 6.25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사관학교 멀기 때문에 49대 1로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어퍼 10%라고 하죠. 185명이 들어가서 중간에 퇴교당하고 116명 졸업했는데 그 어퍼 10%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해병대가 49명 지금까지,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49명 그렇게 많이 넘어갈 전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해서 해병대 넘어와서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또 사령관 표창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자주 교육이 있는데 교육 가서 통상 이제 우등상을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호남은 힘을, 요새는 뭐 좌파 정권 때는 그냥 호남이 전부터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적 우수하고 군부대에서 교육 가가지고 우수한데 이제 보직을 받게 되면은 동기생한테 밀리고 주변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밀려서 일로 갈 거를 기대하고 했는데 일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밀렸으니까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리로 간 게 오히려 잘 되는 결과가 돼. 거기 지휘관이, 이쪽에 있는 지휘관이 먼저 나가고 이쪽으로 밀려서 간 지휘관이 잘 되니까 그 밑에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가지고 또 요직에 또 그 다음에 또 밀려가지고 어디 떨어지면은 김포 1사단에 가게, 아니 포항 1사단에 가게 돼 있는데 우리 동기생이 밀고 들어왔어요.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군부대로 못 가고 특검단에 가서 2년 근무했는데 그때 사단장이 그만둬 버리고 이쪽 2사단장에 올라가니까 그때 옛날 모시고 있던 그런 관계가 돼서 그분이 나를 또 중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됐는데 중령 됐을 때 이제 하나님 뭐 믿는 거 이런 거 미국 가서 미국 중령 때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교회를 한 10개월 다녔어요. 1년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 문화가 뭔가를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 5명 데리고 갔는데 그거 계기가 돼가지고 애국장교를 스판서하는 그 우리 동기생이 자기가 매 주말마다 가족하고 같이 미국 워싱턴 밑에 있는 윌리엄스버그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그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긴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10개월 다녔지만 믿음 없이 그냥 원불교 배경으로 이렇게 하니까 돌아와서 그냥 또 교회 안 가고 뭐 전혀 뭐 딴 애착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중령 때 이제 와가지고 포항에서 대대장을 하는데 우리 몇 년 선배가 연대장을 하는데 이분은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은 연대장만 마치면 이제 장군이 될 거라 후배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 이제 북해놈들이 멀리 포항 앞바다에다 배를 대놓고 사람이 와서 이제 해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근데 해안에 있는 소대장이 전령을 데리고 순찰하다가 그 해안에 붙어 있는 놈이 자기 발견된 줄 알고 총으로 쏴가지고 그 소대장하고 전령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중대장, 대대장은 바로 영창에 다음날 들어가고 연대장은 바로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장군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역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거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잘 나오고 능력이 있고 저를 보고 이제 무쇠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도 그냥 강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 선배를 보고.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자는 말도 안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포항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집사람하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못 나간다고. 왜냐하면 우리 연대장, 우리 바로 연대장이 사단 불교 신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주말만 되면 우리 대대장 사관학교 후배 부인이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포항 지역에 절을 섭리하면서 자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갑자기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교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못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 집사람이 안 나가겠다는 걸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대장 근데 이제 그 교회 다니고 얼마 있다가 우리 부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뭐 결과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됐는데 연대장이 이제 연대장 마치고 장군 돼야 되는데 산모님이 이제 서울서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는 모르니까 집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질 정도로 막 야단을 쳤어. 그 이제 그 하도 소문이 나니까 사단장 부인이 서울에서 왔는데 사단장 부인한테 누가 일렀어요. 연대장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말이야. 박중영 부인을 갖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혼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 부인이 또 그 연대장 부인을 부르다가 말이야. 대대장 뭐 그런 거 있는데 왜 부인을 갖다가 야단쳤냐. 그것도 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느낌 있기 때문에 그냥 집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나가서 부른 찬송 꺼내서 복습을 하고 이제 성경은 매일 아침에 사무실 나와서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보직을 받았는데 이게 동네에 있는 별로 믿음 없는 노인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집사람도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러고 나도 신앙이 안 되더라. 누가 물어보니까 조용계 목사님 그때 한참 뭐 깃발 날릴 때인데 조용계 목사님 순복음교회 가보라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서 그날 바로 거꾸로 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닐 교회는 바로 여기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불이 붙어가지고 집사람은 구역장, 지역장 뭐 열심히 그 빨간 가방 들고 뛰어다닌 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집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사에 봉사 많이 하면서 구원사회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사회장을 3년 했는데 조 목사님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계장에서 합류하고 여성계장 3년 하니까 또 전국 여성교연합회 회장을 하라고 해서 여성교연합회장 5년.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한기총회 여성분과위원장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년 방송국장하고 그 방송국장 할 때 잘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교보 창립자가 누구 그 자기가 필요한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장로 한 분이 나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교보에서 또 근무를 하고 아마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군 출신이 교보문고 대표이사 한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경험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병 선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해병 선교회 중앙회 회장 5년. 그 다음에 예비역 기독군인들이 전국에 한 20개, 해외 10개 지역가 있는데 거기 연합회장 2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제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한 해도 쉬지 않고 열심히 안보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단장까지는 나갔어요. 근데 호남이니까 선배 장군이 와가지고 박 장군이 모든 걸로 봐서는 사단장 나가야 되는데 포항 사단은 선배가 있으니까 거기 나가는데 박 장군이 김포 나가야 되는데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과연 호남 사람을 믿고 왜냐하면 5.16 때 해병대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5.16을 성공했잖아요. 그걸 걱정하더라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의 통이 크잖아요. 나 이제 기록을 보고 아마 믿을 수 있다고 그런지 이 사단에 명령이 났습니다. 제주 방어사령관 할 때 제주 방어사령관 그동안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사단장 못 나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거기 있으면서 현지에서 명령 받고 사단장 나오고 소장으로 진급되니까 그 기관장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이제 사단장 마치면 사령관이잖아요. 그 사령관 이제 나가기 위해서 조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뭐 주위의 교인들이 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된 사람이 이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 벌였어요. 왜냐하면 YS가 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에 척결한다고 하면서 전군의 부정부패 뭐 있는 거 전부 이제 기관을 통해서 조사해가지고 근데 우리 해병대 사령관이 부하한테 돈을 먹은 걸로 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재판 받다가 마지막 재판 받을 때는 당가에 실려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죠. 여러 해 전에 불교 신자인데 떠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성전에서 하는 본 예배에서는 말씀 안 하시는데 딴 뭐 성교회 뭐 이런 데서 기도한 게 많잖아요.
그 5군데 가서 이 기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그때 뭐라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목사님도 처음으로 이제 깨닫고 그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그대로 됐으면 내가 잘못하면 이제 내가 돈을 안 좋아하는 거 틀림없지만은 이제 돈 관계에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진급 때 그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안 되니까 나는 오히려 살아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떳떳이 살아 있고 이제 된 사람은 돈 것 때문에 재판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먼저 가니까 조 목사님도 이제 그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나도 이제 처음 듣고 목사님도 처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결과적으로 기도 들어준 것이다. 그렇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제 원망하고 안 들어주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믿음 그만두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린 것이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마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은 생활에서 얼마나 은혜가 된 걸 아십니다. 제가 우리 여의도선 모험교회가 커가지고 장로도 뭐 몇백 명, 7, 800명 되고 성도들이 막 7, 80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군출신은 저밖에 없어요. 김진영 대장이 저하고 같이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직책을 안 맡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이제 군출신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 갈 때 또 휴가 갔다 와서 또 보직 받아서 새로 들어가고 나올 때 꼭 조목사님한테 가면 군출신이니까 비서실에서 목사님 방만 비어 있으면은 그냥 풀입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일반 성도들은 기도받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제 저는 그런 특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것은 조 목사님의 그대의 기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뭐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 기도를 많이 받고 또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성공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게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자랑하는 거가 이제 간증을 많이 하면 자꾸 자기 자랑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한 사람이 주의사항이 그거고 또 내가 그동안에 이게 잘 된 것은 전부 밀려났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밀려났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나 아는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하다가 그다음에 간증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지를 해버렸는데 오늘 목사님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시간 다 됐습니까 목사님? 다 됐죠? 예,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심 받아 우리 열방 제자교회를 방문하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인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열방 제자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이 열방교회가 앞장서서 하늘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에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맡겨진 이 복음화의 성스러운 사명을 완수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로님 연세가 86세예요. 86세.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이 간증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설교 말씀보다 더 중요할 때 있어요. 할렐루야. 삶의 길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86세까지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장로님. 저 장로님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국에 가서 1시간씩 성경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놀러 가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할렐루야. 회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지만 조목조목 말씀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그 남자 구역 보니까 오늘 불 받더라고. 장로님 어땠어요 오늘요? 너무 감사해. 민욱이 형제가 백석대학 원서를 넣었는데 장로님이 뭘 하냐면 미리 감사라고 그 떡을 다음 주에 2마리를 하기로 했어. 아직 합격이 안 됐는데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해병대 부사령까지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얼마든지 땡땡이 칠 수 있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님께서 아까 성경 공부가 귀한 장로님을 정말 저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주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많아.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반드시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코로나 이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있어요. 기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청년 때 엄청난 기적들을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더 강조한 것은 담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교회 다니셨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께 늘 기도해 달라고 머리를 막 내밀었어. 머리를 내밀어야 돼요. 저도 중학생 때부터 머리를 막 내밀어 가지고 이쪽이 뒤통수가 우리 양중구 목사님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기학교 다니는데 예배 제일 늦었어. 새벽 기도가 늦어가지고. 근데 선생님께서 너네들 5km 멀리 왔으니까 출석이다 그랬다니까. 우리는 지각인데 우리 둘이 출석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애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 출석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들하고도 덜 가까이 하세요. 아멘. 아마 민욱이 형제 이번에 백석대 들어갈 때 장로님이 등록금을 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300만 원 된다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300만 원 껌값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신학생들 장학금 되면 길이 열려. 한 번은 진짜 그랬대요. 1분만 더 쓸게요. 한 번은 저 기도원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쪽은 우리 장로님처럼 사업하신 분, 땅 부자 엄청나게. 근데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셔야 됩니다. 100억을 주시옵소서. 이 장로님과 기도하는 거야. 한쪽에는 우리 민욱이 형제처럼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나님 100만 원 등록금 주세요. 100만 원 등록금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야. 이쪽에 장로님은 얼마 달라고? 100억 달라고 막 기도하는. 둘이 기도 소리가 이쪽이 더 커가지고 이쪽에 들린 거야. 이쪽이 100만 원 달라고 막 기도하는. 장로님께 먼저 응답이 왔어. 장로님이 자기의 있는 돈을 100만 원을 줘버린 거야. 그리고 이 신학생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이 장로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사업의 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나중에 그분 초청 한번 하고 싶어. 네, 여러분 정말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재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섬겨야 돼. 쿡 찌르면서 인사합시다. 인색하지 맙시다. 시작. 인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섬기셔야 돼. 아멘. 교회 헌금만이 아니라 감동되면 어른들 섬기시고 신학생 섬기시고 섬길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정말 우리 장군님 너무나 귀한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